그래서 다음 살펴볼 경기는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입니다. 33대 22로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일단 이날 이제 시작부터 윈스턴이었고 윈스턴의 강한 어깨에도 확인할 수 있었던 또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이전의 윈스턴으로 돌아갔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시계를 돌려보면 윈스턴이 그렇게 조금 불안하고 또 폭발력을 동시에 가진 쿼터백인데 네. 이게 잘 풀리는 날은 그런 윈스턴의 특성이 팀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기가 많지 않아서 문제였지. 근데 이번 경기는 그러니까 이전의 윈스턴인데 좋았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앞선 두 경기에서 인터셉션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좀 안정감을 되찾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기에선 또 첫 번째 드라이브부터 인터셉션을 시작을 하면서 이 경기를 풀어나갔던 윈스턴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패스 성공률이 딱 50%고 턴오버도 2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279야드에 4개 터치다운. 그러니까 팀의 공격을 이끌기도 하고 또 네. 팀의 공격을 망치기도 했던 윈스턴이었습니다.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전반 막판에 헤일 메리 패스였는데요. 이제 동점 상황이었고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아마 좀 밑절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거의 하프라인 부근에서 엔드존을 던졌는데 그곳에서 이제 상대 선수의 컨택을 이겨내고 마르케스 캘로웨이가 아주 높게 날아오르면서 그 패스를 잡아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반전의 분위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었던 세인츠였고 결국 이제 이 후반전에서도 이 캘러웨이와 카마라가 터치다운 하나씩을 추가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워싱턴의 좀 추격 의지를 꺾었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잘해준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펀터 블레이크 길리킨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이 길리킨이 5번의 펀트를 시도했는데 그 중에 상대 엔드존 근처에 핀을 한 것이 무려 3번입니다. 그래서 1야드에 한 번, 2야드에 한 번, 3야드에 한 번씩 이 펀트를 성공시켰다고 네. 해요. 그래서 사실 전력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두 팀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필드 포지션 싸움에서 좀 유리함을 가져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데 이 길리킨이 아주 뭐 공을 세웠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난 뒤에 그 게임볼을 이제 받는 이제 팀 내 자체 수훈 선수로 좀 선정이 됐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인츠가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날 잃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백업 쿼터백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그에서 손꼽히는 이제 가젯 플레이어 역할을 해주는 테이서밀이 이제 뇌진탕 부상으로 중도에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 디온테 해리스도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경기 전에 그 레프트 태클 테론 암스테드와 센터 에릭 맥코이가 이미 IR 리스트에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스킬 플레이어진 그다음에 이제 백업 쿼터백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탈이 생겼기 때문에 좀 윈스턴과 세인츠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싱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날 이제 테일러 하이니키 선수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하이니키의 부진도 하이니키의 부진이지만 이날 론 리베라 감독이 너무 좀 이 도박적인 플레이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니키가 분명히 이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 뭐 로저스나 뭐 마홈스, 브레이디 같은 어떤 엘리트 쿼터백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 콜링은 좋지만 그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 그래서 적절한 상황, 그 다음에 무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만 좀 이런 플레이 콜링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네. 뭐 리베라 감독이 이제 자기의 어떤 소신 뭐 자기의 고집을 좀 꺾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경기 좀 무리한 플레이 콜링들이 좀 보였고 하이니키도 지금 인터셉션이 2개가 있었는데 뭐 어떤 지역에서건 사실 인터셉션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렇죠.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상대 엔드존 근처와 자기 엔드존 근처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역습을 막기 쉬운 지역, 그 다음에 득점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인터셉션이 됐을 때 사기가 꺾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날 하이니키가 이제 그 양 지역에서 하나씩 인터셉션을 하면서 좀 부진한 경기를 이제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공격 쪽만 부진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진했던 수비도 이날 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컨더리 쪽에서 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세인츠 선수들이 좀 편안하게 뒷볼을 잡아내는 장면들이 좀 여러 차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헤일 메리 장면도 뭐 살펴보면 물론 윈스턴과 캘러웨이가 잘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워싱턴도 최선의 수비를 했느냐 하면 이제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NFL 게임 패스에 있는 코치스 필름을 좀 돌려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50야드 부근에서 스냅이 된 상황이었는데 워싱턴의 최후방 수비 선수가 자기 진영 30야드 부근에 배치됐던 세이프티 2명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리베라 감독은 뭐 세인츠가 짧은 야드를 전진해와서 뭐 재빠르게 스파이크를 하고 뭐 필드골을 노리지 않겠느냐, 네. 뭐 그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전체적인 수비진의 라인을 좀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그것도 틀린 선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에게 빅플레이를 허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 명 정도만 좀 엔드존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면 수비가 미리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점프를 하는 것과 공격수와 같이 엔드존을 달려가서 뒤늦게 점프를 하는 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보면 워싱턴의 선수들이 이 엔드존으로 달려가는데 좀 급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점프를 띄워준 선수가 사실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워싱턴 수비 전략에 좀 실패이기도 했다.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날 전반적으로 너무 실점도 많았고 상대 쿼터백을 제대로 괴롭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이 자랑하는 프런트 세븐이 제 힘을 발휘를 하지 못했고요. 뭐 세컨더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있었고 전반적으로 수비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 칩스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 이제 수비에 강점이 있는 팀이다. 저희가 이제 뭐 프리뷰 때나 뭐 시즌 초반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기록적으로 보면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싱 터치다운을 허용하고 있는 팀이 워싱턴이고요. 패싱 야드 허용 기준으로 봐도 지금 최다 5위예요. 그리고 워싱턴이 자랑하는 이 D라인에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색, 이 기록도 지금 리그 26위밖에 되지를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선 뒷선 어느 것 하나 좀 구분할 거 없이 모두 좀 부진한 워싱턴의 수비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네. 어쨌든 다음 주 참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워싱턴과 뉴올리언스 경기 살펴봤고요. 디트로이트와 미네소타 경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대 17 미네소타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도 이제 난리가 많이 났었던 경기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린베이와 신시내티의 경기만큼이나 어떤 그 경기 막판 상황이 정말 좀 긴박하고 쫄깃하게 흘러갔었던 이 양 팀의 지구 라이벌전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미네소타가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력만 생각했을 때는 미네소타가 좀 손쉬운 승리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막판에 역전을 허용을 하면서 쫄깃쫄깃한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라이언스의 공격이 이날도 좋지를 않았고 그 사이에 미네소타가 이제 조금씩 점수를 쌓으면서 이제 16대 6 정도가 됐었어요. 예. 이 스코어로 이제 거의 4쿼터 중반까지 갔기 때문에 뭐 홈팀 바이킹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지 않겠느냐 했는데 라이언스가 이제 상대 필드골 미스를 틈타서 이제 필드골 하나를 추가를 했고 여기서 이제 바이킹스의 알렉산더 멜티슨이 결정적인 펌블 턴오버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경기가 걷잡을 수 없이 좀 소용돌이 쳤던 것 같아요. 네. 1차전에 델빈 쿡의 펌블이 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좀 자세히 경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매티슨의 펌블 상황을 보면 이제 경기 종료 약 2분을 남기고 바이킹스 진영 20야드 지점에서 라이언스가 바로 공격권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절호의 기회를 맞았고 여기서 이제 고프가 단 3번의 플레이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경기가 지금 한 점 차까지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15대 16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감독들은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를 시도해서 이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가겠다는 좀 뭐 보관을 세우기 마련인데 네. 이 라이언스의 벤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패에 좀 몰려 있었던 댄 캠벨 감독이 과감한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하면서 이 바이킹스 경기장의 좀 분위기가 좀 술렁술렁했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순간만큼은 라이언스답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 라이언스가
짧은 야드를 꼭 컨버전 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패스를 시도하다가 좀 안 좋은 결과가 많았다. 그런 예.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 패스가 잘 통했어요. 그러니까 고프가 러싱 공격을 시도할 것처럼 페이크를 준 이후에 이제 상대 수비가 좀 혼란한 틈을 타서 카데럴 호지라는 선수에게 이제 패스를 성공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종료 직전에 드디어 이제 라이언스 역전을 하는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라이언스 선수들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 모두 좀 뭐랄까 좀 감격에 겨워서 좀 드디어 이제 첫 승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분위기에 좀 들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결국 그 기분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네. 네. 결국은 이제 이 바이킹스가 역전에 성공했는데 이날 이제 커크 커즌스가 마지막에 역전을 하고 이 짐머 감독의 멱살을 잡는 모습까지 아주 볼만했습니다. 바이킹스가 자기 진영 18야드에서 33초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의 타임아웃을 손에 들고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커즌스가 마치 이 드라이브에서만큼은 로저스 같은 어떤 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단 3번의 패스로 46야드 전진에 성공을 했고 여유 있게 이제 키커 그렉 조셉에게 54야드 필드골 기회를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커즌스는 여기까지 좀 제 역할을 하고 물러났고 사실 바이킹스도 뭐 타이탄스 못지않게 이 키커가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뭐 미스를 하면서 뭐 경기를 놓치거나 뭐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좀 흑역사들이 있었던 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몇 주 전에도 그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이 조셉이 끝내기 필드골을 한번 놓치면서 이제 패했던 뭐 상황이 있었는데 이날만큼은 그렉 조셉이 이 54야드 필드골을 뭐 안정적으로 넣어주면서 네. 뭐 팀 승리를 이제 견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날 커즌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좀 인상 깊었던 건 이날 이제 델빈 쿡이 없는 상황에서도 커크 커즌스가 이 정도를 해줬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즌스도 잘해줬고 그다음에 알렉산더 매티슨이 이제 비록 마지막 펌블이 좀 결정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기 내내 150 스크리미지 야드 이상을 해주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스틴 제퍼슨 잘해줬고 사실 애덤 딜런이 경기 내내 한 번의 캐치도 하지를 못했는데 네. 이 마지막 역전 필드골 드라이브에서만 2번의 캐치 40야드 그러니까 굉장히 팀이 위기에 빠져있을 때 나타나서 좀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다. 뭐 네. 그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수비에서도 에버슨 그리핀이 이날 이제 1.5개색을 기록을 했는데 이 파넥스어를 상대로 이제 1.5개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버슨 그리핀이 이제 조금 전성기에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댈러스나 이런 팀을 좀 떠돌면서 안 좋은 시간들도 보냈는데 적어도 이날만큼은 이 특급 신인이 썰에게 조금 뭐 교육을 해줬다.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바이킹스가 이긴 거는 좋지만 결국 델빈 쿡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델빈 쿡이 5년차 시즌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 정규리그 69경기 중에 이번 경기 결장이 벌써 23번째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형 연장 계약을 준 선수인데 뭐 이런 러닝백이 이렇게 좀 잦은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경기가 많다. 이거는 분명히 팀 로스터 운영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네. 사실 지금 뭐 펜서스까지 살펴보면 맥카프리와 델빈 쿡이 모두 좀 부상으로 이제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데릭 캔리가 참 대단하다. 예, 어떻게 보면 데릭 캔리가 이 두 선수 그 이상으로 이제 공격 시도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 네. 뭐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저희가 찾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데릭 캔리의 어떤 내구성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피지컬 덕분에 이 부상을 좀 덜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이 프로스포츠에서 스카우트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체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고 이 튼튼하면 좀 잘 안 부서진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키도 좀 작고 뼈대도 좀 가늘고 어딘가 좀 이 근육이 잘 안 붙는 야윈 몸을 갖고 있으면 부상당할 위험이 높다. 이래서 이제 좀 기피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면 이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 슬램덩크 능남의 유명호 감독이 변덕규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키는 가르칠 수 없다. 네. 예. 어떤 타고난 피지컬의 중요성을 좀 데릭 캔리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이언스는 참 아쉽게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이 패배를 하게 됐는데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댄 캠벨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울었어요. 사실 얼굴이 굉장히 빨개진 채 이제 그 기자회견장에 나타났고 네. 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감정을 이제 추스르지 못하고 이제 눈물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승리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지금 감독을 하고 시즌을 치르고 네. 있기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 첫 승에 대한 열망이 이제 어느 때보다 강했을 텐데 그것이 정말 이제 눈에 다 왔다가 또 사라졌다. 네.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댄 캠벨 감독도 조금 이제 감정적으로 좀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본인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어떤 아쉬움 그리고 이제 이 승리를 팬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어떤 미안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참 앞으로 향후 일정을 놓고 보면 그리고 지금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 좀 최초의 17패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가 사실은 그 몇 주 전에 레이븐스와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고 있던 이제 경기 종료 1분도 안 남겨둔 상황에서 제역전을 당하는 이제 똑같은 그림이 지금 좀 재현이 되고 말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라이언스가 지금 계속 아깝게 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좀 안 좋은 뭐 기록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세컨더리의 양과 질 모두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오쿠다 문제죠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상대가 무조건 디패스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제 반대로 수비라는 팀 입장에서는 세컨더리진 선수들을 많이 투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양과 질의 로스터를 가지지 못한 팀은 이런 순간에 분명히 또 약점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라이언스가 그런 부분에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뽑은 선수가 못하기도 못하는데 부상으로 이탈까지 했으니 어쨌든 라이언스로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뼈아프게 느껴질 것 같고요. 이 경기까지 내주면서 이제 전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빨리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게 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와 미네소타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시카고 베어스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대 9로 이제 시카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제 이 경기는 경기 내용보다도 존 그루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얘기를 좀 짧게 정리해 네. 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를 앞두고서는 전승 행진이 멈춘 레이더스기는 했지만 저스틴 필즈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베어스였기 때문에 그래도 레이더스가 이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아마도 이 경기 전에 터졌던 이 그루든 감독의 어떤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좀 팀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도 앞선 3연승 기간의 경기력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리카도 지금 206야드 1개 인터셉션이었고 조시 제이콥스도 50야드 러싱이 되지를 않았어요. 예.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10개의 페널티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뭐 베어스에게 좀 기회를 줬고 베어스는 이제 앤디 달튼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스틴 필즈가 그대로 선발로 나섰습니다. 근데 이날은 이제 자신의 발보다는 러싱 공격과 이제 패싱 자신의 어깨 이제 그것들을 좀 활용했는데 뭐 레이더스의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서 승리를 하기에는 충분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커리어 첫 번째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또 뭐 팀이 이겼으니까 뭐 거기에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주전 러닝백 데이비 몽고메리가 이제 IR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던 이제 베어스였기 때문에 필즈에게 좀 많은 부담이 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이날은 이제 데미언 윌리엄스랑 칼릴 허버트 이 두 선수가 139야드에 1개 터치다운을 합작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둘이서 좀 1인분을 해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칩스의 우승에 기여했던 데미언 윌리엄스가 이날 좀 베어스 이적 후 좀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이번 시즌 6라운드 신인에 뽑은 칼릴 허버트가 처음으로 좀 이제 중용된 경기에서 나름 존재감을 드러냈다. 네. 이게 좀 몽고메리가 돌아왔을 때 이 세 선수가 좀 돌아가면서 좀 러싱 공격을 많이 해준다면 필즈를 많이 도와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베어스의 경기였습니다. 네. 뭐 어쨌든 경기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존 그루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존 그루든이 이제 기존에 보냈던 메일들이 이 지난 11일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화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 이제 경기가 끝나고 월요일에 존 그루든이 사임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왜 터졌냐?
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여름쯤에 워싱턴 풋볼 팀의 이제 팀 내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이 이 고발을 하면서 이제 이 조사가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이제 이 이메일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존 그루든과 당시 이 워싱턴 풋볼 팀의 단장이었던 브루스 앨런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주고받았던 메일에 인종차별주의적인 내용, 여성 혐오적인 내용, 동성애자 혐오적인 내용들이 다량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브루스 앨런이 존 그루든에게 보낸 메일 중에는 이 상반신 나체 사진, 그것도 워싱턴 풋볼 팀 치어리더의 상반신 나체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건 좀 용납이 될 수 없는 예.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또 이거를 존 그루덴에게 이제 공유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진짜 많이 봐줘서 이 치어리더와 어떤 그 브루스 앨런의 정말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합의가 있었을지언정 이걸 사진을 뿌리는 걸 동의를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합의를 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사실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되고 어쨌든 이 사진이 존 그루덴에게 메일로 갔다 이거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거기다가 뭐 이 다른 메일에 적혀 있는 내용들도 보면 뭐 흑인 선수들에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입술이 미슐랭 타이어 같다. 그리고 뭐 로저 구델 커미셔너에게는 욕을 섞어서 뭐 게이 같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뭐 전반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에 담기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성이 NFL에서 심판을 하는 것, 그다음에 동성애자 선수가 NFL 팀에서 뛰는 것, 심지어 칼 라십 선수가 레이더스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흑인 선수들이 그 국가가 나올 때 무릎을 꿇고 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던 거, 또 그 NFL 리그 사무국 차원에서 어떤 뇌진탕 프로토콜을 만들었던 거, 그다음에 뭐 메디컬 텐트를 운영하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좀 강하게 비난하고 좀 뭐 욕설을 섞어가면서 뭐 메일을 주고받았던 것들이 이제 다량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좀 존 그루덴이 이제 자기의 어떤 감독 자리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됐는데 글쎄요, 이제 물러난 것도 물러난 거지만 벅스로 가서 이제 슈퍼볼 우승을 만들어냈었잖아요. 이 벅스의 명예 전당에서도 이름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존 그루덴이 이제 NFL 감독으로도 유명했던 인물이고 또 ESPN의 어떤 애널리스트, 해설가로도 이제 유명했던 인물인데 네. 이제 이런 어떤 좀 추악한 민낯이 좀 드러났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 풋볼계에서 존 그루덴의 얼굴을 좀 만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예, 뭐 혹시 뭐 재판장이나 뭐 이런 뭐 경찰서에서 만나면 몰라도 그렇죠. 뭐 방송이나 뭐 풋볼 필드에서 그루덴을 만나는 일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매든 게임에서도 빠졌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NFL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브랜든 스텔리 차저스 감독이 또 인터뷰에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 전 사실 보지를 못했는데 예. NFL 무대에서 이 선수들의 어떤 신임과 믿음을 얻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의 믿음을 얻기 굉장히 힘든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잘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골자의 인터뷰였습니다. 한번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레이더스는 그 리치 비사치아 이 스페셜 팀 코디네이터를 임시 감독으로 또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분이 이제 38년간 대학과 프로에서 코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좀 어수선한 레이더스 팀 분위기를 얼마나 빨리 추스를 수 있느냐 이게 좀 비사치아 임시 감독의 좀 첫 번째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존 그루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존 그루덴에서 끝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워싱턴에 대한 내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도 웬만큼 이제 NFL에 대해서 이제 팔로우를 계속 하려고 하고 찾아보고 이런 사람이고 유재영 PD도 이제 평소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보는 그냥 열혈 NFL 팬인데 저희 둘 다 이 내사가 끝났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혹은 SNS라든지 이런데 이 내사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NFL 팬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소리 소문도 없이 지난 7월에 내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11개월간의 수사 끝에 NFL 사무국이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난 이 뉴욕타임즈가 발표를 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존 그루든이 브루스 앨런과 주고받았던 메일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만 부적절한 내용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닐 거거든요. 65만 개의 메일을 사무국이 검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문제가 있고 부적절한 메일이 과연 그 둘 사이에 오간 메일들만 있을 것인가? 물론 정말 그게 다일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워싱턴 풋볼 팀이 어떤 문제가 됐었던 그런 행적들을 돌이켜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류재경 PD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NFL 사무국이 이 수사를 다시 시작하거나 수사가 되었던 메일이나 서류 같은 걸 오픈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이죠. 잘못이긴 하지만 정말 뭐 사소한 잘못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선수들에게 출장 정지를 매기는 사무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건 너무 이중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루덴보다 더 윗선, 그러니까 더 리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 좀 관계된 뭐 그런 스캔들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사무국 차원에서 일단 좀 묻으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저도 그렇게 좀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카고 베어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47대 42. LA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와, 이 경기도 정말 어마어마했다라는 그런 후문을 또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동점과 8번의 리드가 바뀔 정도로 이번 시즌 이제 최고의 난타전이었는데 특히 이 양 팀 도합 89점이 나온 가운데 4쿼터에만 41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기 막판에도 정말 뭐 계속해서 터치다운과 득점이 나오면서 좀 정신없는 이제 그런 4쿼터였던 그런 경기 끝에 이제 차저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차저스가 뭐 한 2년 전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끗이 부족해서 패배를 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정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올 시즌 초반은 좀 다른 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날도 그 키커 비스카이노가 엑스트라 포인트들을 좀 놓치면서 네. 이제 차저스가 한 끗 승부에서 좀 뭐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전반에 이미 하나를 놓쳤을 뿐 아니라 경기 종료 3분 15초를 남기고 차저스가 41대 42로 추격하는 터치다운을 만든 상황에서 이 엑스트라 포인트를 놓쳤던 것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년의 차저스였다면 여기서 좀 이제 멘탈이 흔들리고 결국에 이제 경기를 내주는 흐름으로 갔을 텐데 뭐 차저스가 올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도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힘이 생겼다. 이제 그것이 좀 차저스가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저스가 치렀던 5경기 중에 4경기가 지금 원포지션으로 승패가 갈렸거든요. 예. 근데 그 4경기에서 차저스가 지금 3승 1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팽팽한 흐름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팀이 됐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는 역시나 이제 저스틴 허버트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도 398야드에 4개 터치다운으로 이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고 이제 러닝백 오스틴 에클러가 결승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4쿼터에만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마이클 윌리엄스가 뭐 2개 터치다운 165야드, 뭐 차저스가 이제 47점이나 내다 보니까 뭐 공격 전반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주 또 좋은 기록을 내는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차저스가 이번 주 경기로 이 AFC 서부지구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덴버와 레이더스 그리고 칩스까지 모두 패한 가운데 차저스가 지금 혼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지구 단독 1위에 올라섰고 이제 지구 라이벌 다른 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덴버는 이제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이 나오면서 좀 흐름이 안 좋아요. 예. 그리고 레이더스는 앞서 이야기했던
감독이 이제 물러나는 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좀 이 사태를 좀 수습하는데 좀 정신이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칩스가 이제 원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데 수비도 안 좋고 뭐 공격도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턴오버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차저스가 모처럼 좀 지구 우승의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 차저스가 이 기세를 이어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뭐 지구 우승도 꿈은 아니겠죠. 사실 그래서 AFC 웨스트의 어떤 역대 우승팀 기록들을 좀 살펴봤어요. 네. 근데 저희가 몇 년 전에 NFC 이스트는 매년 주인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드리곤 했었는데 사실 AFC 웨스트는 좀 한 팀이 좀 트렌드를 잡으면 좀 장기 집권하는 이제 역사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최근 5년의 칩스가 계속해서 5년 연속 지구 우승을 했고 그 이전 5년에는 덴버가 5년 연속 이 예. AFC 웨스트의 패권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차저스는 사실 필립 리버스가 주전을 꿰찼던 첫 해인 2006년부터 2009년 이 4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한 이후로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차저스가 뭐 종종 플레이오프에 나가기는 했지만 모두 와일드 카드로 나갔던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 차저스는 이제 다음 주에 레이븐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레이븐스 다음에 일정이 좀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레이븐스와의 경기만 잘 잡고 나면 뭐 지구 선두를 좀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갖춰졌어요. 사실 차저스가 이미 시즌 초반에 강팀들과의 경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승 1패를 했다는 게 정말 고무적이고 네. 7주차의 바이위크를 가진 이후에는 굉장히 좀 수월한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위크 이후에 남은 11경기 일정을 살펴보면 5할 이상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덴버. 근데 덴버를 이제 2번 만나야 되고 신시내티, 캔자시티, 라스베가스 각각 한 번이거든요. 근데 이 팀들이 지금 이제 모두 5할 이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칩스를 제외하면 컨텐더라고 부를 만한 팀은 없다. 예, 뭐 벵갈스가 뭐 얼마나 더 기세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차저스가 지금 남은 스케줄도 꽤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뭐 칩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조급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브라운스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면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가 지금 왼쪽 어깨 부상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경기력은 또 괜찮았다고요? 그러니까 브라운스가 패하기는 했지만 뭐 메이필드는 제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305야드에 2개 터치다운이었고 닉첩과 카리먼트도 200야드 이상 그다음에 3개 터치다운을 합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운조크가 7번의 캐치 149 리시빙 야드. 그래서 브라운스의 공격진도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수비가 무너진 것이 좀 이번 경기 패인이었다고 해야겠어요. 예. 반면 이제 오델 베컴 선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날 부진도 부진이지만 오델 베컴 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떠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오델 베컴이 이날 기록도 지금 2번의 캐치 20야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9점이 나온 이런 난타전에서 브라운스의 넘버원 리시버라고 할 수 있는 오델 베컴이 20야드에 그쳤다. 그러니까 분명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고 예. 오델 베컴의 어떤 커리어 전체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좀 에이징 커브가 빨리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네. 오델 베컴이 이제 데뷔 시즌이었던 14년에는 경기당 108.8야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후로 조금씩 떨어지더니 18시즌에 잠깐 87야드 정도로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에는 지금 모두 40야드 정도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이제 물론 부상이 있었고 이제 그에 대한 회복 기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델 베컴의 명성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기록입니다. 네. 어쨌든 어제였나요? 이 오델 베컴 주니어가 이제 팀 내 어떤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떠날 것이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도 사실 별로 아쉽지 않다라는 반응인 것 같고요. 결국은 올 시즌을 끝으로 좀 헤어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 계약이 23년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과연 이 오델 베컴 주니어가 어느 팀으로 떠나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브라운스와 오델 베컴의 관계가 너무 이제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것이 이제 오픈이 된다면
이 오델 베컴의 트레이드 가치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브라운스가 좀 트레이드 협상 과정에서 좀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베컴의 어떤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가로 이제 오델 베컴이 다른 팀으로 떠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네, 뭐 최악의 상황에는 뭐 컷해야겠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도 선수단 구성은 좋은데 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성적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인 JOK, 그다음에 그레이 뉴섬, 덴젤 워드, 그리디 윌리엄스, 제 콘클린 뭐 이런 공수에서 좀 핵심적인 선수들이 좀 줄부상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미 또 랜드리도 지금 못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이븐스, 벵갈스 같은 팀들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에 비해서 브라운스가 조금 시즌 첫 번째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LA 차저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